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와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특히 쌀값이 1년 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한 가마에 27만 원을 넘겼는데요. 잠시 후 이슈톡톡에서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에 긴 휴가를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또 이 연휴에도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이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에서 휴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근로자들의 연휴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진 정보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11시 49분쯤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추석 연휴 중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된 후속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진전이나 합의점이 나왔을까요? 주식 시장, 그리고 이제 금, 모든 자산이 좀 오르고 있어서 이제 관세 협상에서도 조금은 좀 훈풍이 들리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그런 이제 반가운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국이 물밑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이제 큰 기대감을 낳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이제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벌인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제 관세 후속 협상을 이제 진행했는데요. 귀국길에 이제 김 장관은 이제 이번 협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관한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게 그나마 네.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 말을 좀 곰곰이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한미 간 이제 이 관세 협상의 쟁점이 뭐냐? 바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거든요. 네. 선불로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만에 하나 이제 3,500억 달러, 거의 한 500조 원에 달하는 현금, 달러를 이제 투자하게 되면 네.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양측이 좀 그 협상의 격차를 좀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희망 섞인 어떤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업프론트, 선불이다, 달러 현금 지급이다, 그리고 미국이 정해주는 투자처에 직접 투자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전판으로 이제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좀 요구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2의 IMF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좀 내줘라라는 이제 요구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접점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특히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 투자처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양국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이번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아마 이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서 MOU 체결을 좀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미 통상협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몇 주 사이에 논의에 좀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이 건축 착공이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안 좋은가 봤더니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했던 2009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착공이 부진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2, 3년 후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국내 건축 착공 실적, 첫 삽을 뜬 실적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보니 올해 이제 8월까지 전국의 건축 착공 면적이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17%가 줄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9년 이후 이제 15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특히나 이제 주거용 착공 면적은 30%나 급감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비주거용도 8.6%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 10.2% 줄어들었고요.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 24%나 감소를 해서 네. 지방에 이제 이 건설 착공이 더 위축이 좀 두드러진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번 착공 부진이 앞으로 이제 1, 2년, 2, 3년 후 공사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지방의 착공 위축이라는 게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사실은 9.7 대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공급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급해진 무주택자들 더 조바심을 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참에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제 공급에 만전을 좀 기해야 합니다. 네, 뭐 집값과도 또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특히 더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 자녀들 위해서 뭐 주식을 선물을 한다든지 또 일찍부터 주식 시작하는 이 미성년 이 청년들도 많은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런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역시나 삼성전자로 조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금수저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을 꼽아보니 네.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상장사 가운데 연령대별로 주주 현황을 좀 공개한 93개 기업에서 네. 미성년 주주가 총 78만 7천여 명, 거의 한 80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 특히나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가 39만 4,800여 명, 거의 40만 명 정도가 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26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압도적 1위였고요. 네. 삼성전자 이외의 미성년 주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뭐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대한항공, LG전자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세 미만이면서도 1억 원 넘게 증여받은 경우가 6,980명, 7,000명 가까이 됐고요. 네. 10억 원을 초과한 이제 미성년도 253명, 특히 50억 원 초과, 50억 원 초과라면 거의 뭐 주식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15명으로 집계가 돼서 10대 100만장자, 억만장자도 많았습니다. 예. 자, 이런 현상이 지금 미성년자 투자 확대, 과연 이제 단순한 재테크 수단을 넘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좀 이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부모의 증여나 자산 형성,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로 분석이 될 수 있겠는데, 따라서 정부가 이제 미성년자 명의 계좌 개설, 실질적인 소유 구조를 좀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뭐 금융교육, 증여, 어떤 세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들여다보고 이런 이제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도 뜨겁지만 이 금값이요, 진짜 금값이 됐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최근에 온스당 4,000달러에 육박했다고 해요.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값이 하루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네. 어제 4,900달러 육박했는데 오늘은
새벽에는 또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 연방 정부가 일시적인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금 선물 가격은 4,010달러를 찍었습니다. 현물 가격도 3,985달러를 넘어섰고요. 예. 올해 들어서만 금이 얼마나 뛰었느냐? 1월만 하더라도 금 가격이 트라이온스당 한 2,600달러였으니까 50% 넘게 오른 겁니다. 네.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 이제 글로벌 경기의 이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맞물렸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더 불안한 거죠. 여기에다가 프랑스, 영국, 유럽은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예. 일본은 아베노믹스 2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엔화 약세,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는데 전망도 계속해서 이 투자은행들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 말 금값은 종전에 4,300달러가 아니라 4,9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네. 각 중앙은행이 이 떨어지고 있는 달러를 좀 팔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중앙은행은 11개월 연속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전량 우리가 금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네. 3.75g 돌반지 한 돈 가격 지금 뭐 8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야, 조만간 한 돈 가격이 1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중요한데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지연되거나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전환할 경우 이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매수, 포트폴리오 이제 다변화 측면에서 위험을 좀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이제 분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금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정 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주식과 금과 비트코인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현상? 맞습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 주식,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Everything Rally.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연휴를 즐기는 동안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어제 기준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를 찍은 겁니다. 와, 네. 하루 전 12만 5천 달러가 전고점이었는데 전고점을 뚫었는데요. 네. 원화는 1억 7,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금도 4천 달러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동반 급등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네. 이런 에브리싱 랠리의 근본 원인을 신삼저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삼저가 뭐냐? 네.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서 찾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지금 각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더 풀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국제유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 신삼저 현상이 모든 자산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풀었다. 이건 위험 요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른바 물가 불안, 재정 불안인데요. 네네. 언젠가 버블은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가 불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항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성급하게 따라가는 그런 투자는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기를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또 하셔야겠고요.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뭐 가격 경쟁력도 좋고 기술력도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 전기차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CF 보면 뭐 BYD 전기차가 정말로 메인 프라임 시간대 광고를 넣고 있고요. 네네. 여의도에 매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중국 전기차가 그동안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물론 뭐 저렴한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이 순수 전기차가 한국에 온 수출 물량이 5만 대가 넘습니다. 네. 5만 천여 대인데요. 예. 전체 수출의 한 4.7%, 5%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네. 한국이 중국의 6대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수출 물량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과거에는 중국은 주로 승용차, 트럭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버스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뭐 BYD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테슬라의 모델들 아하. 이런 승용차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다 보니 네. 수출 구조가 이제 승용차로 급격하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BYD의 여러 가지 모델, 다양한 출시 모델을 이제 이 선두로 해서 한국 시장을 이제 전략적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 전기차의 공급 과잉과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이 심화되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공세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미국과는 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물량 어디다 소화할 거냐? 가장 가까운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도 한국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안방을 수송해야 되는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기술력과 이제 품질 신뢰도를 앞세워서 어쨌든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하겠죠. 그래야만 아마 이제 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정말로 이제 이 중국산을 좀 누리고 과연 이제 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조금 배신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국내에서 수천억 원대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5년 사이에 70% 넘게 인상했다죠? 그렇습니다. 사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 코리아가 이제 국내에서 수천억 원대 법인세를 회피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 제출한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구글 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될 법인세는 약 6,762억 원 가량인데, 네. 근데 실제 납부한 금액을 따져봤더니 172억 원에 불과했다. 172억 원은 이제 네이버의 이 법인세보다도 네. 비교하게 되면 4%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4%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지난해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 신고 매출은 3,8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매출 이전을 통한 이제 국부 유출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구글 코리아가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해외 본사, 이른바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이전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유튜브 수익 한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와 계약이 아일랜드 등 해외 법인을 통해서 처리되다 보니 국내 매출에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5년 새 얼마나 올랐느냐? 네. 71%가 인상이 됐습니다. 와, 네. 2020년 이제 8,690원에서 올해는 14,900원으로 올랐거든요. 네. 같은 기간 국내 OTT 평균 인상률 20에서 25%보다도 훨씬 더 높은 두세 배 이상 그러네요.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 매출 현지화 기준 강화를 통해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디지털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디지털세라는 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도입할 경우 보복무역, 무역보복과 더불어서 관세 인상 카드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네. 우리 지금 이 정치권이 쉽게 제도 도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내년 하반기부터 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가족 중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은 거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네. 한 달 간병비 300, 300 뭐 거뜬히 나가고요. 예. 그래도 못 구합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인 이모님들인데 이것도 전쟁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100% 본인 부담이던 간병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2030년까지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한 6조 5천억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 500곳으로 확대를 해서 객관적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네. 되면 월 평균 최저 한 200만 원대에 달하던 간병비가 앞으로는 한 60만 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정부는 이번 정책이 어떤 고령화 시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연결함으로 해서 이런 이제 이 가정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어떤 이제 통합 돌봄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좀 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부담의 무게가 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신탄진 휴게소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주감 휴게소에서 청주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옥산, 더 가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천천히 가고요. 남사 진리 부근 5차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달리네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망양 휴게소에서 시작된 정체가 천안 부근까지 이어집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6km가량 천천히 가고요. 도동 분기점에서 더 가서는 경주 부근에서 각각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강일에서 남양조금소까지 7km가량 막히고요.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귀경길 상황인데요. 일로에서 시작된 정체는 몽탄 2터널까지 이어지고요.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더 가서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비봉 부근에서 팔탄 분기점 역시 정체입니다. 서산 부근에서 짧은 정체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역시 10km 넘게 막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더 가서는 호법 분기점, 원주 부근 그리고 면원 부근에서 각각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에는 11% 그리고 9월에는 15.9% 전년 동월 대비 쌀값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추석에도 송편 하나 사 먹기 겁났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쌀값이 뛰고 있는 건지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 엄지범 국립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대 엄지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쌀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뛴 겁니까? 예, 현재 기준으로 한 20kg 한 포대에 소매 가격이 한 68,000원 넘어섰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7만 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같은 시기
보면 한 53,000원대 비교하면 한 28에서 30% 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10월 들어서 이제 햅쌀이 조금 이제 풀리면서 좀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평년보다는 한 1만 원 이상 좀 비싼 이제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쌀이 우리의 주식이다라고 얘기는 해왔지만 쌀 소비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쌀값이 뛰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쌀 소비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쌀 소비는 이제 꾸준히 이제 줄고 있는데요. 네.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이제 55.8kg로 이제 10년 전보다 한 20kg 이상 이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소비량으로 따지면은 한 280만 톤 이제 수준인데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한 400만 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 30% 이제 줄었죠. 이제 이게 식생활이 뭐 좀 다양해지고 이제 외식이나 이제 간편식 중심으로 이제 바뀐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따르면은 2035년에는 1인당 소비량이 한 48kg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쌀 산업 같은 경우에 뭐 생산보다도 소비량 감소율이 더 커서 이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재배지가 좀 대폭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은 쌀 소비량이 생각보다 덜 줄었던 걸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쌀가격 급등은 이제 재배 면적 축소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비축미 감소가 이제 동시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2020년 이후에 이제 그 재배 면적이 한 3만 헥타르 이상 감소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정부가 이제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2만 헥타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좀 통계상으로 보면 가장 적은 이제 재배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쌀이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수입이 제한된 품목이나 이제 다름없는데 물론 이제 시장 개방은 됐지만 매년 일정량을 이제 TRQ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이게 이제 거의 국내 일반 소비 시장에 이제 유통되지 못하는 어떤 구조라서요. 네. 이 전적으로 이제 국내 쌀 생산에 수급 안정이 좀 이제 달려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가공용 쌀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총 소비 감소폭이 조금 미미했다. 생각보다. 예전처럼 이제 구조적 공급 과잉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생산 감소 속도가 그 소비 감소보다 좀 더 빠른 구조로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거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굉장히 충분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네네. 이제 정부가 이제 여전히 이제 그 통계를 가정 내 밥쌀 소비 중심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1인당 쌀 소비량이 이제 55.8k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그런 양만 이제 포함된 수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즉석밥이라든지 이제 외식이라든지 가공식품 거기에 뭐 이제 뭐 주류, 수출용 쌀 뭐 이런 이제 소비까지 합치면은 1인당 이제 75에서 80kg 수준으로 이제 정부 통계보다는 한 40% 많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이런 이제 변화를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근거해서 뭐 생산을 뭐 억제해온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요는 뭐 유지가 되는데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좀 가격 급등에 이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만 해도 집에서 이렇게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 뭐 외식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간편식으로 그냥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게다가 뭐 최근에 K푸드 열풍도 있고 해서 이 쌀 수요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뭐 수요가 급증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도 없는 게 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K푸드 열풍이 일면서 이제 김밥이라든지 주먹밥 뭐 이런 이제 그 가공식품용 쌀 수요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으로는 10년 안에 이제 가공용 쌀 소비가 연간 이제 100만 톤 수준으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쌀 생산 구조가 그 밥쌀용 고품질 품종 중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공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단가가 좀 낮은 그런 쌀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쌀 부족한 문제에서 가공용 쌀 물량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이 가공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그 식용쌀 시장으로 좀 뛰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이제 대형 식품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제 쌀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네. 좀 시장 전반에 이제 가격이 좀 급등하는 그런 이제 도미노 현상이 좀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해도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 수입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농가들의 소득이 함께 이제 오르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쌀은 이제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수확기에 이제 수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형성된 산지 가격이 농가 수집 가격이 되고 네. 그게 이제 농가 수입이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쌀은 저장 가공 시설을 가진 이제 유통업체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렇게 연중으로 이제 공급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제 저장 시설하고 자금력이 있는 이런 일부 이제 중간 유통업체들이 이제 출하 시기를 멈추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좀 유리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농가가 실제 이제 쌀값 상승분을 그대로 이제 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기의 이익을 이제 대부분 유통 단계가 가져가는 좀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쌀값 상승의 이익이 이제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체에 좀 집중되는 이제 구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통계청의 이제 그 농협 생산비 조사 보면은 비료 농약 같은 이제 중간 재비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인건비까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바르당 농가 순수익이 2022년 46만 원이었는데 10아르당 네. 2024년 36만 원으로 이제 오히려 감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겉으로는 쌀값이 높아 보여도 이런 이제 비용 증가에 따른 이제 생산비 부담 증가 그리고 이제 뭐 유통 구조의 어떤 그런 불균형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수확기에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이제 구조 때문에 농가들 손에 이제 실제로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수확철이기도 하고 햅쌀도 나올 테니까요. 좀 가격이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수확철인데도 이제 쌀값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제 좀 수확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여름 폭우하고 이제 장마로 이제 조생종 수확이 조금 늦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석이 이제 좀 평년보다 늦으면서 이제 그 많은 농가들이 이제 만생종으로 좀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햅쌀 출하가 좀 예년보다 좀 늦어지면서 이제 공급 공백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부의 시장 격리 정책하고 이제 대여 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방식의 비축미 방출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수확 후 이제 회수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 보니까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통 단계의 어떤 이제 정보 비대칭이나 뭐 저장 능력 격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그 중간 유통업체가 물량하고 출하 시점 조절해서
좀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외식 그리고 이제 가공용 쌀 수요 증가가 이제 네. 있으면서 이제 기존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되면서 네. 좀 햅쌀 출하 초기에 또 이제 수요가 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최근에 쌀값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네. 일부 이제 매수세가 늘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들도 이제 보유 물량을 좀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어서 좀 이런 흐름이 이제 시장 내 공급을 조금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네. 가격 좀 하락하지 않고 조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민들은 얼마 전 일본처럼 뭐 네. 쌀값 폭등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본과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좀 일본하고 한국은 좀 상황이 좀 구조적으로 다른데요. 아, 네. 일본은 이제 작년에 이제 기록적인 어떤 폭염하고 이상기후로 네네. 인해서 이제 생산량이 이제 급감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축미 방출 지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농협의 이제 좀 판매 조정 실패한 점,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수 수요가 이제 폭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쌀값이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제 2배 이상 이제 급등했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정부 대응도 좀 늦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이제 올해 생산 감소하고 이제 수확 지연 이게 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은 있지만 이제 정부가 뭐 시장 격리하고 추가 공급 대책 병행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조금 일정 수준에서 이제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본처럼 이제 내수 폭발이나 구조적인 어떤 공급의 이제 붕괴 상황은 아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 이제 비축미 재고가 좀 줄고 네. 그리고 이제 생산 기반이 좀 약화됐다라고 예.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신호는 이제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일본처럼 이제 급등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제 네. 정부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소국 관리 체계나 뭐 비축미를 이제 운용하는 어떤 전략을 좀 정비하지 않으면 좀 비슷한 불안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쌀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재현하지 않으려면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가격 통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시급한 것은 이제 좀 통계를 현실화해서 수급 예측을 좀 정밀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쌀 통계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 내 밥쌀 소비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실제 시장 변화를 이제 좀 제대로 반영하지 이제 못하고 있어왔고요. 이런 이제 오차 예측하고 현실 오차를 이제 그 줄이는 방향.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산 소비 유통 뭐 수출 뭐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제 수급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이런 쌀값 급등 같은 사태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점하고 결국에는 이제 유통 구조하고 협력 체계를 좀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시장 격리나 이제 비축미 방출 같은 좀 단기적인 처방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생산자하고 유통업체, 정부가 좀 함께 참여하는 좀 상설의 그 양국 수급 협의체 제도를 좀 제도화해서 뭐 출하 시기나 뭐 그리고 재고, 가격 정보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조정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좀 시장 신뢰를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쌀값 급등을 좀 막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쌀값이 뛰는 이유에 대해서 국립순천대 농업경제학과 엄지범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보물 같은 책만 선별해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코너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람 따라 돛을 단다 또는 바람 따라 돛을 올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신념과 주견이 없이 기회나 형편을 엿보다가 조건이 좋은 쪽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비꼬는 말입니다. 같은 뜻의 속담으로 바람새에 맞추어 돛을 단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바람새는 바람의 기세라는 뜻이고 거친 바람새가 잦아들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바람풍자에 기세새자를 써서 풍새라고 합니다. 물론 바람새란 말에서 마지막 음절의 새는 한자 기세새자를 씁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바람새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표현의 경우 새를 쎄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나 경향을 뜻하는 표현을 증가세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엔 증가세가 아니라 증가세라고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최근 생활용품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이 발음해야 하죠. 참고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생긴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 표현은 마지막 음절에 세금 세자를 써서 증가세라고 발음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비가 일찍 그친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흐린 지역은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어서 야외 활동을 하는 데에는 크게 불편해 주지는 않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전국은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광주 27도, 대전, 제주 26도, 대구 25도, 강릉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반짝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앞으로는 낮에도 선선할 전망입니다. 금요일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약 1시간 전인 오늘 오전 11시 49분경에 충북 옥천군에서 동쪽으로 17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 습도는 6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로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49분에 충북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해 충북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4의 진동은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그 밖에 충청, 영남, 전북 지역에서도 진도 2, 3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경 차량이 나들이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제로 정부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647개 시스템 가운데 약 25.5%인 165개의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이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한국을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여야가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네, 이걸 처음 문제 삼았던 거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인데요. 네. 국정자원 화제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촬영했을 것이다 라면서 예능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네. 또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네. 그러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했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화재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경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직후 오전부터 밤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원래 5일에 출연을 해서 제철 식재료를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는데 국가공무원 사망이 있고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방영이 연기돼서 그렇죠. 미뤄져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내용에서 나왔던 원래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시래기로 만들어서 이재명 피자라는 이름을 두고도 야당에서는 이거를 북한이나
정치인이나 지도자 이름을 이렇게 이름에 넣고 음식명에도 넣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유명한 밈이에요. 그렇죠. 입 짧은 햇님이라는 네네. 사람이 그 이재모 피자 유명한 걸 잘못 말해서 네. 밈이 됐던 건데 요게 조금 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고요. 또 현직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그동안에 그러면 없었는가? 그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C 느낌표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이때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자리였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KBS 아침마당에 나왔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SBS 심장이 뛴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소방훈련 시연을 관람하고 소방관들이랑 대담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다들 좀 명분이 있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퀴즈 나와서 이제 뭐 본인의 결혼 이야기라든가 과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 거친 설전이 결국에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주진우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고요.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또 글을 올렸어요. 예.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의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예. 여기서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준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대미 관세 협상에서 뭐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빗대서 얘기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요게 조금 예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저 비판을 좀 감내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네. 자,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시사인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고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으로 가구 유선 전화 RDD, 휴대전화 RDD 병행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네.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방식이 그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0점, 보통이면 5점대, 매우 신뢰하면 10점 이렇게 기준으로 구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예. 무엇보다 지난해 역대 최저치 기록했던 대통령실의 신뢰도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신뢰한다는 응답이 47.5%, 신뢰하지 않는다는 34.3%였는데요. 그동안 가장 높았던 기록이 2017년의 문재인 정부, 2013년의 박근혜 정부였어요. 예. 그러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조사 때 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런 흐름을 좀 보면은 비상계엄, 그 전국 또 탄핵 정국 벗어나서 네. 새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상승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국회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빼고 그동안 매번 꼴찌 성적표를 받았었는데 아하.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또한 뭐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점수를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신 구간에 국회는 머물러 있어요. 예. 전체 응답자 가운데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자가 신뢰한다라고 말한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조사 대상 기관 중에 가장 낮은 신뢰도 점수는 검찰이었습니다. 검찰. 예. 네. 유일하게 3점대로 가장 낮았는데요. 네. 검찰이 조사 대상 기관 중에 꼴찌를 받은 것도 처음이고 검찰이 받은 신뢰도 점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눈에 띄는 점은요. 네. 나이, 성별, 지역은 물론이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정치 성향으로 구분을 해도 네. 검찰 신뢰도가 양쪽에서 모두 불신 구간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기관 신뢰도는 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지만 국회 안팎의 갈등은 지금 여전합니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면서 거대 양당이 무더기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습이에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그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부 초기인데도 벌써 필리버스터가 몇 번째 반복이 됐어요. 네. 좀 소진되는 감도 있고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데 네. 이 참 아이러니한 게 필리버스터 신청한 게 야당인데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켜요. 왜냐하면 네. 강제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걸 끝내려고 모여있는 쪽만 남게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채우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짜보자. 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 이걸 검토한다는 거고요. 네. 이거하고 별개로 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지금은 무기명 투표인데 네. 전자투표로 바꾸는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있을 거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그 간사 선임을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되는 안건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통보하는 걸로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그거죠.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앉히겠다라고 야당 몫에 그걸 줬는데 파일을 줬는데 법사위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교섭단체 몫은 교섭단체가 주면은 그대로 받아라. 이런 통보로. 내용이 될 겁니다. 네. 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그 나경원 의원이 또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발언하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 이른바 이름은 나경원 방지법으로 붙여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의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등 행위로 인해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비쟁점 법안들이 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막상 이 민생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여는 것도 쉽진 않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데 그 국감 기간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원래는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거의 안 여는 게 관례이긴 하지만 네. 시급한 법안 처리들이 너무 밀려 있어서 예외를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은 민생법안 69건 중에 여야 간의 이견이 적은 10건 정도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나 뭐 도시 농어촌의 그 도서 지역,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지원이 들어가는 내용,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당이 꼽은 핵심 법안들 이런 것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적기 때문에 좀 본회의 열면 사실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빨리 처리하자라는 건데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본회의 개최를 한다 하면은 야당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도 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사실 민생 법안을 뭐 뒷전으로 두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걸로 공세를 너무 이제 크게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하자 동의한다고 해도 적당한 날짜의 일정을 잡기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외통위 같은 데서는 해외에서 국감을 진행하기도 하고 현장 지역으로 가가지고 현장 국감을 하는 상임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날짜 잡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약 없는 상황에서 국감에 곧 연휴 끝나고 돌입하게 되면 민생 법안들이 장기 표류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좀 짧은 방한 일정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예, 아마도 오는 29일에 한국에 들어오겠다라고 관측이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고 있어요. 26일, 27일 요때쯤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열려서 여기에 참석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27일, 28일 요때 일본 방문을 조율하고 있고 미일 정상회담을 28일에 개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6, 27, 28, 29까지 해서 말레이시아 갔다가 일본 가고 하면은 한국에 오는 건 29일이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그런 모든 일정들이 다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순방에만 모든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회의 개막일까지는 한국에
못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예. 어쩌면 정말 짧으면 당일치기로 경주에 왔다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시진핑 주석 일정도 그런 게 그 원래 우리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에 서울에서 별도의 국빈 행사를 치르는 걸 또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경주에서만 짧게 머무르고 한중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네,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정상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자고 방북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네요. 네, 9일부터 11일까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당정 대표단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참석하진 않지만 2인자를 파견하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네. 원래 그 전에 10년 전에 2015년에 이때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는 중국에서 권력서열 5위가 참석을 했는데 2위가 간다는 건 확연히 격이 높아진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 전승절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을 또 초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높게 우대를 해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다시 다지는 모습이고 KBS 보도로도 실제로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도 이 굉장히 활발해진 경제 교역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주요 세관들에서는 창고 부지가 정비되거나 새 건물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네. 양국의 교역 확대를 본격화하는 동향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네. 또 중국 훈춘의 한 세관에서도 아무것도 없던 부지에 공사가 본격화되더니 건물 한 동이 새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신압록강 대교 이거는 10년 넘게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에 개통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은 올 들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28%가량 증가하면서 원래 사실은 그 북한이 그동안에 러시아와의 관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중국하고는 좀 소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계기로 해서 어떤 북한으로서는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도 또 탈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또 하나의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무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무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장기간의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개천절이었고요. 네. 5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 또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예, 또 10일에 단체 연차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셔가지고 장기간의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달력의 빨간 날이니까 당연히 쉬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기업의 근로자분들은 쉬는 겁니다. 네. 공무원분들은 이 달력이 공무원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는 날은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연휴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연휴가 어떻게 쉬게 된 거고 일하면 얼마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긴 연휴를 보내면서 과연 근로자들 연휴에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이 달력의 빨간 날이면 모두 쉬는 날이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정말 다 그런가요?
답을 드리자면 세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우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네.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종류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들은 여전히 소정 근로일인 일하는 날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두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공휴일,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여에 손실 없이 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쉬시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쉬시게 되는 겁니다. 약정 휴일. 네. 단어가 조금 낯선데. 네. 그러니까 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휴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 정한 건 법정. 우리가 법에서 말고 서로 약속해서 정한 건 약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일의 법적 개념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네. 주휴일, 근로자의 날, 우리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을 법정 휴일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회사 창립 기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주요 기념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회사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있는 휴일들, 그걸 약정 휴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은 이 법에서 정했느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나요? 아니면 뭐 수당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약정할 때 이 수당을 지급할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급으로 정하면 무급 휴일이 되는 거고요. 유급이면 우리는 뭐 법정 휴일과 같은 유급 휴일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약정 휴일을 뭐 정하지 않으면 그냥 안 했지. 네. 그 정해놓고 그걸 무급으로 하는 데는 없거든요. 다 정했으면 당연히 쉬면서 급여에 손실이 없게 되는 유급 휴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기 연휴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급여 차감 없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쉬더라도 급여를 손실 없이 쉬는 걸 유급 휴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쉬셨으면 월급을 당연히 받으시는 거니까 그거는 100% 그대로 두고요. 일을 하셨으니까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가산율이 50%가 적용된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50%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되는 가산 수당률 50%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그 휴일에 일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는 100%는 그건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 가산 더 받는 걸 50%에서 뭐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실제로 1.5배 150% 받으시는 그 말도 맞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제 근로자의 하루 일급이 10만 원이라고 했고 뭐 휴일에 8시간 일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1급이 10만 원이 8시간 분 통상 1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1.5배니까 15만 원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8시간 일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번 달 급여 지급일에 같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고 하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1급 8시간 분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10만 원만 받게 되시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통상 1급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1급 부르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월급을 그냥 30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가요? 네, 달라요. 또 이거 말씀드리면 또 머리 아프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시간의 근로수당,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의 법정 산식은 통상 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해당 가산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통상 시급은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들은 통상 임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통상 임금에서 예를 들어 드리면 기본급하고 식대가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식대를 우리가 계약 급여에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월 급여가 뭐 250만 원 정해졌으면 기본급 230에 대개 식대 20만 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거든요. 이때는 250만 원이 다 통상 시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 통상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럼 여긴 또 통상 근로시간 수가 뭐지? 이거는 우리 일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유 8시간까지 더해서 일주 48시간이 유급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한 값으로 나눠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휴일 근로 시간에 따라서 가산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휴일 근로 8시간까지는 네. 50% 가산되지만요. 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휴일의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중복 가산돼서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당 근로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100%를 더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200%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휴일에 일해도 수당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포괄임금제가 이제 법정 임금제는 아니고요.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임금 체계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하고 무관하게 우리 국내 사업장의 도입률에 어떤 보도를 그냥 설문을 보면 80%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 보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이제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이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해서 우리 서로 약정한 급여가 있으면 300만 원을 급여로 한다. 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기본급, 포괄 연장 수당, 포괄 휴일 수당, 심지어 연차 수당으로 쪼개서 분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고 하면 이게 유효하게 되니까 네. 여기에서 포괄 임금제 휴일 근로 수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포함된 시간만큼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하.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개천절에 뭐 일하고 네. 10일에 쉬게 하는 회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휴일 대체인 건가요? 네, 이게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교환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전에 교환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네. 휴일의 대체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서만 정하면 적법한 대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10월 3일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10월 3일 일하는 날은 그냥 일반 우리 일하는 근로일이 되는 거고요. 네. 대체된 10일은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면 휴일의 대체, 그다음에 보상휴가 모두 동일하게 대휴로 부르고 있다는 데서 혼란과 잘못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휴일 대체하고 보상휴가하고는 어떻게 그럼 달라지나요? 이게 사전이냐 사후냐 이 두 가지를 먼저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는 휴일 대체는 사전에 먼저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걸 약속하고 이행하는 거니까 1대1이 되는 거지만요. 네. 이 보상휴가는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가름한 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일해 놓고 네. 임금으로 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그 수당 대신에 휴가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수당 받는 만큼 그렇죠. 쉬어야죠. 1대 1.5가 돼야지 등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1대 1로만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예. 물론 1대 1의 휴가를 주고요. 나머지 50%는 이제 수당으로 줘도 되죠. 네, 그렇게 나눠도 괜찮은데요? 되는 거잖아요. 네. 또 비율적으로 또 나눠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산수당 50%는 그냥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볼게요. 네. 10일에 이렇게 단체 연차를 사용해서 그냥 장기 연휴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연차를 그럼 강제로 쓰게 되는 건가요? 강제 이거는 역시나 이것도 어떤 근로자의 대표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일하는 날을 연차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적법한 제도거든요. 그렇게만 이행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강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만 있다고 하면 이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난 일해야 되는데 왜 강제로 쉬게 해? 나는 나와서 일할 거야라고 하셔도 이미 회사에서는 그날 단체로 그 연차를 쓰기로 한 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노무 수령이 거부된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강행하시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뭐 휴무일이 변동되다 보니 연휴와 겹칠 때가 많습니다. 네. 다른 회사원들은 일요일이 주 휴일이라 대체 공휴일 혜택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달력상 그대로 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서비스업 직종에 계시는 분들, 이제 음식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주휴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일요일이 아니고 이제 스케줄대로 쉬니까.
되게 불만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네. 노동부 입장이 이제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휴일의 중복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휴일이 법에서 의해서 이제 휴일을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일요일일 경우에는요. 근데 제도가 이제 그렇게 짜여진 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52시간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52시간제 적용할 때 유급 휴일에 근무를 하면 근무 시간에 포함돼서 52시간 초과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약간 헷갈리는 게 사실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실근로 한 것처럼 이제 8시간을 카운팅해야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위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급으로 인정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내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연휴에 다 나와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52시간제 위반은 발생하지 않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까지 하더라도 48에 32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유급 휴일은 유급 휴일인 거고 이 52시간제 위반의 실근로 시간은 이 실제 근로 근무한 시간을 카운팅하는 거니까요. 예,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휴일 수당을 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회사에 말하기도 어렵고 신고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난해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제 퇴사하면 이제 3년 분밖에 못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3월, 6월, 7월 세 차례에서 익명제보센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2월 22일부터 이 제보받은 사업장에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들을 2개월간에 걸쳐서 실제 근로 감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한 달 더 익명제보센터를 연장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에 재직자분들은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배너가 떠 있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들의 연휴 수당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6207님께서는 휴일에 야간 근무하는데요. 10시간 합니다. 그럼 휴일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산율은 몇 %까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네, 뭐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100%를 우선 그냥 제외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최대 200%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그다음에 휴일의 연장이 있으세요.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요. 그러면 휴일의 연장 100%고요. 야간에 근무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10시간이니까 뭐 야간은 2시간만 있다고 뭐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야간은 50%를 각각 중복해서 받게 돼서 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얼마 시간치이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실근로 시간은 10시간인 거지만 8시간에 대해서는 1.5, 그다음에 2시간에 대해서는 2배, 그다음에 야간 근로는 50%만 가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0.5니까 총 가산 수당은 17시간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시간을 일하고 17시간치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574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연휴 때 쉬는데 일하지 않으니 시급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월급제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난해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급제냐 1급제냐에 따라서 일 안 하면 받지 않는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유권 해석을 보면 우리 시급제든 1급제든 간에 이거는 급여의 계산 방식의 차이인 것뿐이지 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휴일이 있다고 하면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그러니까 일주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유급 휴일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우리 통상의 1급을 회사에서는 지급돼야 되는 겁니다. 자, 8610님. 제가 일하는 가게는 주말에 바빠서 아르바이트를 3명씩 써서 총 6명이 일을 합니다. 평일엔 3명이고요. 그러면 5명 이상 사업장인 거 아닌가요?
휴일에 못 쉬더라도 1.5배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처럼 막 평일에는 3명, 뭐 주말에는 6명 할 때 이 평균을 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수, 그러니까 다 합한 인원수를 네.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그날에 연인원에 그 달의 연인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4.7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점이 나오겠죠. 예. 근데 4.7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지는 않고요. 5인 미만 일수가 50%가 초과한다면 4인 사업장. 5인 이상,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 5인 이상 일수가 50%가 넘는다. 그러면 4.7인이더라도 5인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예. 5인이 5점 몇 인이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용 일수가 50%가 넘는다고 하면 4인 사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작은 사업장들 이처럼 3명, 6명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네. 사장님도 일하시고 같이 계시는 집에 사모님도 이렇게 바쁘시면 나와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동거 친족을 포함해서 이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장님만 빼시면 되고 사모님까지 포함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사모님까지 직원으로 근로자로 포함해서 맞습니다. 계산하면 이제 된다. 그거는 사모님이 근로자여서가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또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계신데요. 윤건의 힐링이 필요해 듣고요. 이다의 북마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출판계에서 역주행이란 말을 좀 자주 듣게 되는데 사실 역주행이라고 하면은 뭐 벚꽃 엔딩 같은 이런 노래들 차트에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주행이라는 말이 보통은 음악계에서 먼저 쓰였던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시즌마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곡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마 머라이어 캐리 노래가 역주행을 시작을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맨날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뭐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이 요동 땅을 건너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차트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출판계에도 역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아래쪽에 있다가 위쪽으로 점점 올라오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1위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주행 베스트셀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실은 역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독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화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 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역주행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역주행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들은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유명한 사람이 책을 추천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배우가 이 책 좋아한다고 언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뮤지션이 쓴 곡의 가사를 쓰면서 어떤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아무래도 그 화제성이 높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이 책을 원래 몰랐거나 읽지 않던 젊은 층에게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역주행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소설이 영화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화가 돼서 그동안은 쭉 잠잠하게 있다가 영화가 개봉을 하고 드라마가 선을 보이고 작품이 재밌다. 맞아요. 그럼 재밌으면은 이거 원작도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SNS에서 입소문 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입소문이 타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이거 반전이 끝내준다. 네, 라고 해서 입소문을 타는 네. 경우들도 있고 네. 이거는 너무 어떤 뭐 사랑 이야기가 너무 지독하다. 네, 호불호가 갈린다. 근데 특히나 호불호가 갈린다가 진짜 크거든요. 네.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럼 나는 내가 한번 볼까? 그렇죠. 나는 어느 쪽일까? 그렇죠. 어느 쪽일지.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면 또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재미없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내가 굳이 시간 내서 봐야 되나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한번 보고 얘기해 볼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이 호불호가 갈리는 책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입소문이 나면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독자분들이 직접 읽고 좋아서 입소문이 나고 또 내가 좋게 읽으면 그다음에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고 그렇죠. 또 그게 바이럴이 되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참 고전 소설들이 이렇게 역주행하는 경우 굉장히 신기한데 오늘 그럼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책은 뭘까요? 네. 서머셋 몸의 면도날이라는 소설인데요. 면도날. 네. 면도날이라는 소설은 이게 서머셋 몸이라는 작가가 이제 원래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달과 유펜스가 훨씬 더 많이 널리 읽히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면도날이라는 소설이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주행해서 인기를 얻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셋 몸의 면도날은 인간의 굴레에서 달과 유펜스 이런 책들을 쓴 서머셋 몸의 소설입니다. 193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청년이 주인공이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도의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레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공황을 겪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이제 이런 시기를 바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원래는 이제 이사벨이라고 하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나는 좀 더 세상을 보고 싶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사벨과는 헤어지고 사실상 한 10년 정도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모두로부터. 그럼 10년 동안 뭐 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10년 만에 돌아오고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이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머셋 몸, 이 달과 유펜스가 유명했고 면도날이란 책은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걸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 면도날이라는 책이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계기라고 하면 배우 문가영 씨가 인생책으로 이 작품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문가영 씨가 사실은 배우들이 인생책이라고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받고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고라고 하는 데에는 독자분들이 정말 이 책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도 지난번에 언젠가 그 헤르만 헤세 책 소개를 드리면서 시다르타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도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여정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그 책도 그러니까 시다르타도 면도날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그때는 어떤 시대였나 생각을 해보면
세계대전이 있던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계대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다 무너진 일을 겪은 다음에 청년 세대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이 있던 때에 거기에 답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면도날 제목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을까요? 예, 이 제목만 봐서 진짜 내용이 연상이 안 되시죠. 네. 그 레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레리는 뭐 탄광에 가기도 하고요, 수도원에 가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깨달음이 있을지 찾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평탄한 그런 삶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자기랑 같이 이제 참전을 했던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를 본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서 정말 이 친구의 목숨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구해준 나의 목숨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것인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레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같은 것들도 궁금한데 또 한 가지는 왜 레리에게 이사벨이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 이사벨과 레리가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이사벨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지금 전쟁이니 뭐 대공황이니 막 세상이 어려운 시기니까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때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정은 없어. 어차피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자.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 각각의 세계를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역시나 또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고 그런 찾는 그 갈구가 담긴 그런 어떤 인기인 것 같은데 고전 소설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사랑을 받는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그렇죠. 답이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어차피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보지 않고 남들 말만 따라서 살게 되지는 않죠. 누구든 결국은 한 번쯤은 그 질문을 직접 던져봐야 되고 답해봐야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에 맞닥뜨린 분들께 이 책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준비하신 책 어떤 책인가요? 워더링 하이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워더링 하이츠.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 작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워더링 하이츠가 폭풍의 언덕입니다. 원래 제목이 그러면 폭풍의 언덕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어 제목이 워더링 하이츠인데 그것을 번역을 폭풍의 언덕이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이츠라는 게 왜 집 이름 같은 거 보면 무슨 하이츠 이런 집들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집을 가리키는 말이지 언덕이란 뜻에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워더링 하이츠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집이라는 공간성, 그 안에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폭풍이 몰아닥치는 어떤 언덕의 풍경으로 제목이 번역이 되면서 사실은 정확한 제목은 오히려 워더링 하이츠 이를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으로 많이 알고 계신 작품. 이 책이 그럼 역주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면도날 같은 경우는 정말 차트에 높이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워더링 하이츠는 차트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SNS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워더링 하이츠는 제목만 폭풍의 언덕과 다른 게 아니라 번역이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네.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면 책이 거의 20권쯤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번역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번역들 중에서 이 책은 유명숙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네. 번역이 좋습니다. 그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뭐 번역에 대해서 다들 각각의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이 작품의 번역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영어 번역하시는 번역가 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그 네. 선생님한테 요즘에 번역 좋아서 눈여겨보시는 책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했더니 네. 이 책 언급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네. 알고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는 폭풍의 언덕이랑 다르다. 다른 책이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 다르다라는 게 책 속에 등장하는 캐서린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네.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성격 같은 것들을 네. 잘 느낄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물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기억에 났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폭풍의 언덕을 좀 다시 경험해 보고 싶다. 내가 좋아했던 책인데 이 책이 어떻게 더 강렬해질지 궁금하다라는 분들께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또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워더링 하이츠 다시 읽어보면 어떤 이번 번역의 특별한 매력 같은 것도 또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르다라는 게 그 옛날 소설들이 번역되었을 때에는 약간의 그 문어체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 독자와의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의 목소리가 훨씬 더 생생해지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실 폭풍의 언덕 줄거리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가십을 본인 목소리로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의 생생함과 강렬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을 맡은 그 유명숙 교수가 마지막에 해설도 굉장히 재미있게 적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읽으시면 너무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면도날 또 워더링 하이츠 역주행하는 고전 명작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우즈의 드라우닝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